창업과세법 8주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살펴보죠. 우리 교재 64쪽이에요. 자, 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 사업 무관 지출 매입세액,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취득비용, 관리비용 같은 이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럼 업무 무관 자산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왜 취득했어요? 왜 취득했겠어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취득을 했겠죠. 이런 거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취득 비용과 관련된 부가치세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 이런 경우에도 부가치세 공제해주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이런 자산의 취득 비용이나 관리 비용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 경비 중 초과 분담 비율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인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공동 사업자 상호 간의 어떤 공동 경비 부담에 관한 그 초과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건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도 부가치세액에서도 이런 초과 분담 비율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화나 골동품, 업무 부관 자산 중에 서화나 골동품이 있어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 만약에 무슨 뭐 사장님 사장실에 이제 멋진 그림 하나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업무 관련 자산이에요. 이거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본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도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그림을 걸어놓은 경우에는 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보고 뭐 하여튼 업무 의욕이 고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 자산으로 와요. 근데 무슨 대표이사 사장실에 사장님 혼자만 보게 이렇게 그림 걸려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건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그 취득비용 이런 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한번 보시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고 그때 그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그랬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 우리 앞에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거기서 우리가 이거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해당 과세 기간 내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이때도 미등록 가산세는 부담해야 돼. 미등록 가산세는.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미등록 가산세, 이거 적지 않아요, 금액이.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그리고 늦어도 사업 개시일서부터 사업자 등록 요건을 다 갖추고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럼 뭐 사업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갖추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뭐 세금 계산, 내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 내 그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금 계산서 가지고 거래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죠? 하여튼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있는데 이때도 미등록 가산세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든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이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경우,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갖추지는 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사업 준비를 위한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내가 발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나중에 그게 이제 법정 증명 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어디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또 나하고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또 매입하는 입장에서 또 내가 또 그 관련이 되지만, 또 내가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럼 이때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 발급일까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돼.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때는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때도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수치를 해? 주민등록번호로 수치를 하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정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 세금 계산서 받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바꾼. 그 다음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누락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지 착오로 누락된 경우에 이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제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이게 허위 세금 계산서는 안 돼요. 허위 세금 계산서는 뭐야?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착오로 누락한 경우, 이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주의해야 할 게, 이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수정 세금 계산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정 세금 계산서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보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세금 계산서는 늦어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발급할 수가 있어.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거예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는 건데, 늦어도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돼요. 그 다음 달 10일까지는. 그런데 그거 경과해서 그 다음에는 발급 못하나? 발급 못하는 건 아니야.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하면 돼. 근데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이때는 가산세는 내야지. 지연 발급 가산세는 내야 돼. 지연 발급 가산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안 했어, 이때는. 이건 미발급 가산세지. 미발급 가산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대. 그런데 발급 사실은 이때. 자,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뭐야? 가산세는 내야 돼.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근데 여러분들 그 홈택스를 통해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요, 지연전송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지연전송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홈택스가 아니고 뭐 어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로부터, 그러니까 홈택스에 의하지 않은 경우죠. 홈택스에 의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전송되니까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 경우에도 지연 전송 가산세는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영업용 소형 승용차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영업용 소형 승용차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비영업용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그럼 영업용 소형 승용차란 이때 영업용은 뭐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어. 이때 영업용이 뭐야? 영업용이 뭐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영업용이겠지. 근데 영업용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한다 그랬어? 업종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판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수업, 택시, 버스, 운수업.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업, 이게 판매형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자동차 임대업, 이거는 렌트카, 임대용 차량을 말하는 거고, 운전 학원업, 이건 교습용 차량이고요. 무인 경비업, 출동 차량이죠. 요런 경우만 영업용으로 봐요. 요런 경우만 영업용으로 본다 이거예요. 무인 경비업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출동 차량이 아니야. 그럼 뭐 이건 영업용이 아니야.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 예를 들어서 뭐 택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형 승용차가 있는데 이게 택시 용도가 아니야. 그 회사에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건 영업용 아니야. 그래서 이런 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된다. 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이라든지 어떤 유지비, 뭐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영업용 소형 승용차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다음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여러분들 그 토지의 공급은 뭐죠? 면세 사업이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 사업이에요. 뭐 매입세 공제고 뭐고 따질 게 없잖아. 아니 면세인데 무슨 똥딴지같이 매입세 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되잖아. 그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건 뭐 어떤 걸까? 어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지. 근데 이게 뭐야?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주지 않아. 그럼 어떤 게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야.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지.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지출을 갖다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전답인 토지가 전답인데 이걸 대지로 바꿔. 그럼 땅값 엄청 뛰지. 전답 대지로 바뀌면 땅값 엄청 뛰어. 한 10배 이상 뛸걸. 땅값 엄청 뛰어요. 자, 이때 그냥 자동으로 대지로 바뀌는 아니지. 뭐 거기 가서 공사를 벌여야 될 거 아니야. 땅도 다지고 흙도 갖다가 붓고 절개도 하고 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지로 조성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공장 부지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든지 주택 부지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다 돈이 들어가잖아. 이게 뭐야? 토지 관련 비용이 되는 거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이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해서 건축물을 헐었어. 그래서 토지만 사용하려고, 또는 건축물을 헐었어. 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자, 이런 경우에 이 건축물 철거 비용, 요것도 토지 관련 지출에 해당이 돼. 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니까. 그래서 이것도 매입세액 불공제야. 이것도 매입세액 불공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예요. 취득해서 철거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 비용은 뭐라고? 매입세액 불공제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공장이 있는데 공장 건물이 너무 노후됐어. 그래서 공장 이번 기회에 공장 건물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지으려고 해. 그럼 여기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건 받을 수 있어. 그건 매입세 공제 받아. 내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노후화돼서, 공장 건물이 아니면 회사 사옥이 노후화돼서 이걸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해. 자, 이런 경우에 그 지출된 비용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다음에 65쪽 한번 보시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면세사업? 면세사업 관련된 면세사업이 있어서는 매입세 불공제 받잖아. 매입세 불공제 받잖아.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매입세 그 사람들은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아.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데 무슨 매입세액을 공제받겠어요? 이거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야. 물론 이 접대비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이 접대비가 필요경비라든지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돼. 이른바 비용 처리가 돼.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해. 근데 다만 직원들의 회식비 있죠. 직원들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차가감 납부세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차가감 납부세액. 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는요, 세액 공제라는 세액 감면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살펴보면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적 공제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인적 공제도 있어. 무슨 배우자 공제네, 뭐 자녀 공제네, 뭐 이렇게 인적 공제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세액 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이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잖아.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잖아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요, 지금 부가가치세액은 지금 누가 부담했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죠. 최종 소비자가 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사업자들은 착각을 하지. 자기 돈 내는 줄 알지. 자기 돈 내는 줄. 자기 돈 내는 게 아니야. 부가가치세는 원래는 이게 남이 냈던 걸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그냥 토수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원래 내 돈인데, 내 건데, 내 생떼 같은 내 돈인데 내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업자들이
자기 돈에서 나가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법인세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각종 법령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세액공제, 세액 감면에 관한 제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의 경우에는 뭐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에서 개인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요. 다음에 전자신고에 의한 세액공제,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공제해줘요. 많은 금액은 아니야. 많은 금액은 아니죠. 이거 10,000원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이니까 6개월, 과세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이게 1년에 2번이니까 연간 20,000원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한 경감. 우리가 그 여객 운송 사업 중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는 면세 사업이죠. 그죠? 근데 고속버스, 고속철도, 뭐, 그 다음에 택시 이런 건 과세 사업이에요. 이건 면세 사업이 아니에요. 택시는 면세 사업이 아니에요. 과세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조세 제한 특례법에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99% 99% 경감을 해줘요. 99%. 그런데 이 99% 경감해 주는 게 언제까지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9% 경감해 주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폐지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2022년서부터는 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내년 연말쯤에 또 조세 제한 특례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 신고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세액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 고지 납부세,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예정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예정 신고 때 이제 관할 세부서장으로부터 고지받아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데 이런 세액도 예정 신고 시 납부한 세액도 확정 신고 시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 이제 공제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차감한 납부 세액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신고와 납부.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과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기가 1월서부터 6월, 2기가 7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 한 중간쯤에 예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기 예정 신고는 1월서부터 3월. 원래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월서부터 6월인데 예정 신고는 1월서부터 3월. 그리고 2기의 경우에도 과세 기간은 7월에서 12월 6개월이죠. 근데 그 앞에 7, 8, 9 요 3개월은 이제 2기 예정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예정 신고 제도를 왜 뒀냐? 예정 신고 기간을 왜 두고 있느냐? 과세 기간 6개월 했으면 과세 기간 6개월에서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 왜 예정 신고 기간을 왜 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제 과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도 기간제 과세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과세죠. 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이죠. 과세 기간이 1년. 이런 기간제 과세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이 조세 정황이 커져요. 그래서 세금의 포탈이라든지 탈루의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납부하도록.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간 시험 안 보고 기말 시험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말 시험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원래 시험 범위가 적어도 시험 범위가 한 이렇게 범위가 이제 작아도 이 뭐 공부할까 말까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나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막
중간 시험만 보든 뭐 기말 시험만 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부에 그다지 의욕이 없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라도 작아야 그나마 공부를 하지, 시험 범위가 너무 넓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보고 말아요. 그래서 기말 시험만 한번 보는 건 좋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중간 시험을 못 보고 기말 시험 한 번밖에 볼 수가 없는데, 글쎄, 기말 시험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그때는 정말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겠죠. 기말 시험은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거 성적 처리를 해요? 하여튼 학기 말이라도 하여튼 대면 강의가 이루어져서 기말 시험은 꼭 봐야죠. 꼭 봐야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몰아서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 안 하려고 그러고 포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세금도 똑같아. 세금도 한꺼번에 몰아서 내라 그래봐. 나눠서 조금씩 내도 낼까 말까 한데, 몰아서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못 내겠다고 나가 짜버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면 몰래 세금 빼돌리고 세금 포탈하고 탈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과세 기간의 한 중간쯤에 이렇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예정 신고가 그런 거예요. 예정 신고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중간 예납이라고 있어요. 과세 기간 중간쯤에 전년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정년도 과세 기간에 어떤 납부 실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고. 이게 중간 예납이에요. 우리 예정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과세 기간에 어떤 그 납부한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실적의 한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할 때 그걸 이제 깨끗이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은 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이건 이제 세금 징수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자, 신고와 납부 절차 한번 보면 예정 신고 납부. 예정 신고 기간은 1월서부터 3월, 2기는 7월서부터 9월이에요.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 예정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니까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고지받아서 납부를 하게 된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예정 신고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를 해요. 너 돈 얼마 내? 이렇게 고지해. 그럼 고지받아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이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죠? 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이잖아. 앞에 우리가 간이과세자 한번 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쯤 되는 1월서부터 6월, 그 중간 되는 1월서부터 6월까지의 부가치세액을 7월 25일 날 예정 고지받아 납부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부가치세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받아 납부를 한다. 자, 법인사업자 한번 보죠. 자,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하고 좀 다르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받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예정 신고 기간에 어떤 거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대손세액 공제액, 과세 전환 매입세액 공제, 일반 환급, 가산세, 전자신고세액 공제 등은 예정 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때는 확정 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요 법인 사업자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법인 사업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